가파른 산새가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는 문경세제의 깊은 골짜기.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핏빛 노을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타고 휘몰아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구천을 떠돌며 통곡하는 듯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집시는 이미 헤어져 너덜거렸지만 박대감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아니, 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창으로 등을 쿡쿡 찌르며 재촉하는 포졸들의 서슬퍼런 눈초리 때문에 억지로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흐르는 땀은 식어버려 온몸을 싸늘하게 적셨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험준한 고갯길 뿐이었다. 날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조령을 넘어야 합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걸음을 재촉하시오. 포졸 강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박대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중심을 잃은 대감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박대감은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 알갱이보다 더 쓰라린 비참함을 느껴야 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조정의 붉은 관복을 입고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나라시를 논하던 그였다. 그러나 간신배들의 모함은 순식간에 충신을 역적으로 뒤바꾸어 놓았고, 하루아침에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자신은 천리 밖 낯선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이고,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요? 그때 뒤에서 곰 같은 덩치를 가진 사내 아이가 허둥지둥 달려와 박대감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으니, 그는 대감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던 어린 하인 달구였다. 달구의 등에는 제 몸집보다 더 큰 진보다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번개같이 달려와 주인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달구야, 내 괜찮다. 너야말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이리도 잘 걷는단 말이냐. 박대감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자 달구는 그저 희죽 웃으며 짐을 다시 고쳐 맬 뿐이었다. 달구는 16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뼈대가 굵은 아이였다. 보통 사람 두세 몫의 밥을 먹어 치우는 대식가였지만 그만큼 힘 또한 장사여서 집안의 굳은 일은 도맡아 하던 터였다. 대감이 유배를 떠나던 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관군에게 잡혀갔으나 오직 달구만이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맨발로 대감의 뒤를 따랐다. 내 놈은 제 살 길 찾아 떠나라 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이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박대감의 한탄 섞인 말에 달구는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요? 3년 전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대감마님께서 주신 주먹밥 아니었으면 소인은 벌써 저승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구만요. 달구의 우직한 목소리는 산바람에 실려 박대감의 메마른 가슴을 울렸으나 동시에 죄책감을 더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억울함이 이 어린 종놈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미안했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새는 더욱 험악하게 변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포졸들은 횃불을 밝혀 들었지만 흔들리는 불빛이신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기는커녕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어 공포감을 조성할 뿐이었다. 어이, 강가야.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 이 근방에 산적 놈들이 들끓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하필이면 이 밤중에 여길 지나게 되다니. 뒤따르던 포졸 김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앞서 가던 강씨가 침을 퇴 뱉으며 대꾸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산적은 무슨 얼어 죽을 산적. 빨리 가서 주막이나 찾을 생각이나 해. 하지만 강 씨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끈을 놓지 못했다. 박대감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었다.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비릿한 냄새. 그것은 분명 살기 샤치였다. 그 순간 고요하던 숲속에서 푸드득 하며 까마귀 떼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정적을 깨는 날갯짓 소리에 놀란 포졸들이 흠칫하며 자리에 멈춰 섰을 때 좁은 산길 앞쪽의 거대한 바위 위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땅이 울릴 정도의 진동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고 횃불이 비추는 곳에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게 무슨... 포졸강 씨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나는 길손들이여 통행세를 내지 않고 어딜 그리 급히 가시는가.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음침하고 위협적이었다. 횃불에 불빛이 닿는 곳, 바위 뒤와 숲풀 사이에서 하나 둘씩 검은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손에는 녹슨 칼과 도끼, 몽둥이를 든 산적들이었다. 그 수는 좋기 10여 명은 되어 보였고 번뜩이는 눈빛은 굶주린 늑대 떼와 다를 바 없었다. 산적이다. 포졸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창을 내던지고 꽁무니를 빼려 했으나 뒤쪽에서도 이미 산적들이 나타나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독 안에 든 쥐꼬리 된 일행을 향해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애꾸눈을 한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거대한 도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관아놈들이 죄인을 호송하는 모양인데 죄인은 놔두고 가진 재물과 목숨만 내놓고 가면 편안히 보내주마. 두목의 말에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하찮은 졸개일 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옷가지뿐입니다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포졸들의 모습을 보며 박태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적 앞에 무릎을 꿇다니 조선의 국운이 다한 것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산적 두목의 눈길은 포졸들이 아닌 초라한 행사에게 박대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흐흐, 낡은 옷까지 저 늙은이가 입고 있는 속적삼이며 품에 지닌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게다가 유배 가는 양반 놈이라면 숨겨둔 노잣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왔을 게 아니냐. 두목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박대감을 끌어내라 명령했다. 산적 두 서너 명이 낄낄거리며 박대감에게 다가오자 대감은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들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내 비록 죄인의 몸으로 유배를 가나 명색이 조정의 사대부다. 어찌 천한 도적대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그러나 그의 호통은
산적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사대부 하하하. 여기서는 칼든 놈이 왕이고 법이다. 산적 하나가 박 대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자 대감은 힘없이 휘청거렸다. 그때였다. 대감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진보다리에 가려져 존재감이 희미했던 달구였다. 달구는 자신의 등 뒤에 짊어지고 있던 장정셋이 들어도 무거울 법한 거대한 진보다리를 쿠웅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육중한 소리에 산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구에게 쏠렸다. 달구는 평소의 어리숙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산적들을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대감마님 몸에 송긋 하나라도 됐다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 썩 물러가라. 달구의 목소리는 굵고 단단하여 마치 바위를 긁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산적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달구의 꾀죄죄한 행사액을 보고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 저 덩치만 큰 멍청이는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갯볕 아귀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산적 중 하나가 호기롭게 칼을 휘두르며 달구에게 달려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달구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박대감은 달구야 피하거라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달구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칼날이 목에 닿기 직전 달구의 솥뚜껑만 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산적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끔찍한 파여름과 함께 산적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달구는 잡은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버리고는 비명을 지르는 산적의 몸통을 그대로 들어 올려 마치 집단 던지듯 뒤에 있는 바위 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과당탕 산적이 바위에 부딪혀 나가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산적대와 포졸들 그리고 박대감까지 모두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달구의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한 소년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분노한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달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대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떨고 있는 산적들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내 말 못 들었소. 썩 물러가라 했잖소. 정막이 감돌던 산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달구의 괴력에 의해 허공으로 날아갔던 산적은 기괴한 형태로 바위 틈에 처박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산적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덩치만 큰 머슴인 줄 알았더니 저놈의 팔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예사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달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을 지키는 거대한 곰이나 호랑이의 형상과도 같아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산적 두목, 애꾸는 독사는 짐짓 태연한 척 껄껄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거칠고 불길했다. 허허, 제법 힘께나 쓰는 놈이 숨어 있었구나. 관군 놈들이 비실비실해서 재미가 없던 차에 잘 되었다. 오늘 밤 내 칼이 피맛을 제대로 보겠어. 독사가 칼끝으로 달구를 겨누자 주춤하던 부하들이 다시금 살기를 띠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횃불을 들고 벌벌 떨던 포졸강 씨와 김 씨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횃불을 산적들 쪽으로 집어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으악, 나 살려라.
비명과 함께 줄행랑을 치는 꼴이 가관이었다. 이놈들아 내 놈들이 관의 녹을 먹는 자들이냐. 박태감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으나 그들의 발소리는 이미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진 뒤였다. 나라에서 죄인을 호송하라고 붙여준 관졸들이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친 것이다. 이제 이 캄캄한 산중 늑대 소굴 같은 이곳에 남겨진 것은 힘없는 늙은 유배객 하나와 어린 종놈 하나뿐이었다. 박대감은 참담함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구름에 가린 달은 무심하게도 빛 한 줄기 내려주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충심을 다해 나라를 섬겼으나 역적으로 몰리고 이제는 비적대의 칼날 아래 객사할 운명이라니. 대감마님, 제 등 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요. 달구의 목소리가 박대감의 상념을 깨뜨렸다. 달구는 도망간 포졸들이 버리고 간 낡은 육모방망이 하나를 주워 들고는 태산처럼 굳건하게 대감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넓은 등은 마치 성벽처럼 든든해 보였으나 동시에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저 아이는 무예를 배운 적도 없는 그저 힘만 센 촌놈일 뿐이다. 칼과 도끼로 무장한 10여 명의 산적을 어찌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달구야, 내 말 듣거라. 나는 이미 틀렸다. 저놈들이 노리는 것은 내 목숨과 재물이니 너는 어서 틈을 봐서 도망치거라. 네 힘이라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태감의 애원에도 달구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이 어찌 주인을 버리고 도망칩니까? 소인의 어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은혜를 갚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인이 죽으면 죽었지. 대감마님 털끝 하나 상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달구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독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저 멍청한 놈부터 손발을 잘라내라. 그러고 나서 늙은 놈을 천천히 요리해주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산적 4명이 괴성을 지르며 동시에 달구에게 달려들었다. 좌우. 그리고 정면에서 날아오는 칼날과 도끼는 횃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위험하다. 박대감이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 달구의 몸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휘익퍽 달구가 휘두른 육모방망이가 가장 먼저 달려들던 산적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산적이 고꾸라지자 달구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빙그르르 돌리며 옆에서 들어오던 칼날을 방망이로 쳐냈다. 챙강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달구의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산적의 손에서 칼이 튕겨져 나가 저 멀리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놈이 무기를 잃은 산적이 당황하는 사이 달구는 거대한 곰 발바닥 같은 손바닥으로 놈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몽둥이로 북을 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산적은 공중에서 2바퀴를 돌고는 흙바닥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린 달구의 기세에 나머지 산적들은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달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산적들이 떨어뜨린 녹슨 환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평생 낙과 호미만 잡아본 손에 피 묻은 칼자루가 쥐어졌다. 어색할 법도 하건만 달구의 눈빛은 이미 살생을 각오한 장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올 테면 다 오시오. 내 오늘 이 문경세제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너희 놈들 저승 길동무는 만들어 줄 테니. 달구의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는 자기 최면이자 적을 향한 짐승의 포효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독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단순한 힘 자랑이 아니었다.
저놈의 움직임에는 야생 짐승의 본능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다. 흥, 제법이군. 하지만 다구리에는 장사 없는 법. 독사가 눈짓을 하자 이번에는 남은 부하들이 원을 그리며 달구와 박대감을 포위했다. 정면 승부가 아닌 뒤를 노리는 비열한 전법이었다. 철아, 독사의 고함과 함께 산적들이 일제히 좁혀 들어왔다. 앞에서는 도끼가, 뒤에서는 창이 날아들었다. 달구는 환도를 휘두르며 앞을 막아냈지만 등 뒤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었다. 푹 날카로운 창끝이 달구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바지를 적셨다. 달구야, 박대감의 비명에도 달구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창을 찌른 산적의 가슴을 걷어찼다. 싸움은 점점 더 처절해졌다. 달구는 짐승처럼 날뛰며 산적들을 상대했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어깨, 팔, 등. 달구의 몸에는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달구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풀무질 소리처럼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그는 박대감의 앞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산적 하나가 박대감의 빈틈을 노리고 칼을 내리꽂으려 할 때였다. 달구는 자신의 등을 내주며 그 칼을 받아냈다. 서걱, 살이 베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달구가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자신을 벤 산적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그대로 박치기를 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산적이 나가떨어졌다. 이 독한 놈! 독사조차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저 소년.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휘청거리면서도 달구는 다시 육모방망기를 지팡이 삼아 일어섰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대감마님, 제가 지킵니다. 반드시. 달구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흉년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아사 직전에 이르렀을 때 흑투성이인 자신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건네주던 박대감의 인자한 미소. 아이야, 살아야 한다. 살아서 사람 구실을 해야지. 그 한마디가 달구를 살게 했고 지금의 달구를 있게 했다. 달구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어내며 독사를 노려보았다. 이제 내 차례다. 두목놈아. 달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달구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만해라, 달구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네가 죽는다. 하지만 달구는 부드럽게 대감의 손을 떼어내며 피 묻은 손으로 대감의 손을 한번 꽉 쥐어주었다. 그것은 안심하라는 그리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작별의 인사였다. 이제 남은 산적은 독사를 포함해 5명. 하지만 달구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달구의 피냄새를 맡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문경세제의 밤은 깊어가고 소년 장사의 목숨을 건 사투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문경세제의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암흑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의 그르렁거림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달구의 온몸은 이미 성한 구석이 없었다.
허벅지에서는 검붉은 피가 쉼없이 흘러내려 집신을 적셨고 어깨와 발뚝에는 칼날에 베인 상처들이 입을 벌리고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달구의 눈빛만은 죽어가기는커녕 더욱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까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는 맹수, 혹은 지옥 불길 속에서 기어 나온 야차의 눈빛과도 같았다. 산적 두목 독사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수많은 싸움판을 전전하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온 그였지만 피칠갑을 하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저런 괴물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독사의 곁을 지키던 부하 하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시끄럽다. 귀신은 무슨 피 흘리면 죽는 건 매한 가지다. 독사가 애써 태연한 척 호통을 치며 부하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놈들이 다 달려들어서 사지를 찢어 발겨라. 저놈 목을 베어오는 놈에게는 내 몫의 금덩이까지 얹어주마. 재물에 눈이 먼 산적 넷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달구를 얕보지 않았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을 때처럼 신중하고 교활하게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창을 든 자는 멀리서 견제하고 도끼를 든 자는 빈틈을 노리며 칼을 든 자는 좌우로 흩어져 달구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박대감은 그 숨 막히는 광경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달구야, 안 된다. 제발 피하거라.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죽을 필요는 없다. 대감의 절규가 골짜기를 메웠으나 달구는 듣지 못한 듯 묵묵부답으로 제자리를 지켰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적, 그리고 등 뒤의 주인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배가 고프지 않다. 달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문득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굶어 죽고 홀로 남아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풀뿌리를 캐먹던 시절. 백가죽이등 가죽에 들러붙는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때 자신에게 다가온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이걸 먹거라. 그리고 살아야 한다. 박대감이 건네주었던 김이 모락모락 나던 주먹밥 한 덩이, 그 하얀 쌀밥의 온기와 맛은 달구의 혀끝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맹세했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것이라고. 이 은혜를 갚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달구의 단전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쳤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보은이라는 이름의 광기, 어린 힘이었다. 죽어라. 산적 하나가 빈틈을 노리고 달구의 옆구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달구의 옆구리 살을 파고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치명상이었다. 그러나 달구는 비명 대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크흐흐, 간지럽구나. 그는 도끼가 박힌 채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끼날을 꽉 물어버렸다. 산적이 당황하여 도끼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바위처럼 단단해진 근육은 쇠붙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찰나의 순간 달구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산적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달구는 산적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달려오던 다른 산적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두 산적이 엉켜서 볼링핀처럼 나뒹굴었다. 그때 뒤쪽에서 창을 든 산적이
박대감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달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대감마님, 달구는 몸을 돌릴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뒤로 날려 박대감을 덮쳤다. 푹 날카로운 창끝이 달구의 등판에 깊숙이 박혔다. 크윽 달구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와 박대감의 옷자락을 적셨다. 달구야, 박대감은 자신의 위로 쓰러진 달구의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 안으며 오열했다. 달구의 등은 난자당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러나 달구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야수의 그것이었다. 감히 우리 대감마님을. 달구는 등에 박힌 창을 자신의 손으로 뽑아냈다.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피 묻은 창을 부러뜨려 땅에 던져버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길가에 오래된 선앙당 돌탑이 무너져 내린 잔해가 있었다. 달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장정 셋이서도 들기 힘들어 보이는 집채만 한 바위덩어리를 껴안았다. 우와. 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고함과 함께 달구의 온몸에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구쳤다. 믿을 수 없는 괴력이 폭발했다. 그 거대한 바위가 달구의 어깨 위로 들려 올려진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미친놈이. 다 꺼져라. 달구가 포효하며 바위를 산적들을 향해 내던졌다. 과광, 지진이 난 듯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바위에 정통으로 맞은 산적 하나는 그 자리에서 뼈가 으스러져 절명했고 파편에 맞은 나머지 산적들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져 고통 속에 뒹굴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5명의 산적 중 4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두목 독사 단 1명뿐이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그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서 있는 달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혹은 피의 목욕을 마친 전신전쟁신처럼 우뚝 서 있었다. 독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부하들이 저 촌놈 하나에게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참혹했다. 달구는 비틀거리면서도 천천히 독사를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이제 너만 남았구나. 달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독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독사는 쥐고 있던 장검을 고쳐 잡았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기서 등을 보이면 저 괴물에게 잡혀 찢어질 것이 뻔했다. 좋다. 내 놈이 정령 귀신인지 사람인지 내 칼로 확인해 주마. 독사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달구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맨손이었다. 이미 힘이 빠져 무기를 들 악력조차 남지 않았는지 아니면 맨손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달구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독사의 칼끝을 응시했다. 마지막이다. 이것만 넘기면 대감마님을 살릴 수 있다. 달구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독사의 심장 박동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들려왔다. 이것이 무예를 익힌 자들이 말하는 명경지수의 경지인가. 평생 나무만 해오던 머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독사가 기합과 함께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장검이 달구의 정수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혔다. 죽어라 피할 수 없는 궤적이었다. 박태감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챙강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베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박태감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달구가 양 손바닥을 합장하듯 모아 독사의 칼날을 잡아낸 것이다. 진검승부 첸젠셩후에서나 볼 법한 진검백인 첸젠 바이렌의 묘기였다. 달구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칼날은 멈춰 있었다. 이럴 수가. 독사가 칼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칼은 바위 틈에 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달구는 씩 웃었다. 피로 붉게 물든 치아가 드러났다. 내 손이 내 칼보다 단단하다. 달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손목을 비틀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강철로 만든 장검이 반으로 똑 부러져 나갔다. 부러진 칼날이 허공을 돌며 바닥에 꽂혔다. 무기를 잃은 독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문경세제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 처절한 싸움의 끝도 머지않아 보였다. 부러진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며 바닥에 뒹굴었다. 그것은 마치 독사에 잘려나간 자존심과도 같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산적 두목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독사의 눈에는 오직 짐승 앞에 선 초식 동물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달구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으나 그 손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덤벼라. 아직 내 숨은 붙어 있다. 달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섬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독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호랑이 앞에 선 개처럼 압도적인 살기 샤치에 눌려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그러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독사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는 척하며 품속으로 손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이 멍청한 놈,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니야. 독사가 외침과 동시에 품에서 꺼낸 것은 한 뼘 길이의 날카로운 비수 비쇼였다. 검은 독이 발라져 있어 스치기만 해도 치명적인 암기 안치였다. 죽어라. 독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달구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찔러 넣었다. 박대감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을 틀어막았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달구의 거대한 몸이 휘청거리는 틈을 노린 교활한 일격이었다. 푹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수가 달구의 왼쪽 가슴팍에 박혔다. 하지만 달구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비수가 박히는 순간 근육을 수축시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대신 달구는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잡았다. 독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확장되었다. 비수를 찌른 손을 빼내려 했으나 달구의 왼손이 이미 독사의 손목을 쇠사슬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독사가 발버둥 쳤지만 달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리고 달구의 오른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 손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죄인을 단죄하는
염라대왕의 판결봉과도 같았다. 대감마님을 건드린 죄다. 달구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거대한 주먹이 독사의 안면을 강타했다. 퍼억, 수박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파여름이 문경세제의 밤하늘을 갈랐다. 독사의 코뼈가 주저앉고 이빨이 옥수수 알처럼 튀어나갔다.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았다. 달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독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한번 정수리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해온 세월에 대한 분노이자 주인을 지키겠다는 충심의 폭발이었다. 독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뿜으며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천하의 악당 독사가 이름 없는 머슴 아이의 주먹에 처참하게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정막이 찾아왔다. 거친 숨소리마저 잦아들자 숲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겼다. 달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가슴에 박힌 비수 주변으로 검붉은 도끼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달구야, 정신 차려라. 달구야. 박대감이 흙바닥을 기어와 달구를 끌어안았다. 평소에는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하인의 피 묻은 몸을 대감은 자신의 비단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꽉 껴안았다. 대감마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요? 달구는 흐려지는 눈으로 대감의 얼굴을 살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주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우직함에 박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미련한 노마, 내 몸이 이 지경인데 내 걱정을 할 때냐. 어서 이 칼을 뽑고 지혈을 해야 한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아내고 자신의 속적삼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다. 하지만 솟구치는 피는 멈출 줄 몰랐고 달구의 체온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안 된다.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박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달구의 볼을 적셨다. 달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독사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다. 달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 주머니였다. 단순한 산적대가 지닐 물건이 아니었다. 박대감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머니를 집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금덩이 몇 개와 함께 붉은색 칠이 된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서찰의 겉봉에는 밀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대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긴을 뜯고 서찰을 펼쳤다. 박가를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니 유배지로 가는 길목인 문경세제에서 반드시 척살치사하라. 일 처리가 끝나면 그 증거로 박가의 목을 가져오라. 성공하면 내 놈들의 죄를 사면하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내릴 것이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박대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경악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서찰의 말미에 찍힌 붉은 도장.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문장이었다. 바로 조정에서 자신을 모함하여 유배를 보낸 정적 좌의정 김대감의 인장이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들이었어. 박대감은 치를 떨며 서찰을 구겼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왜 하필 험한 문경세제 길을 택했는지, 왜 호송하던 관졸들이 그토록 쉽게 도망쳤는지,
그 모든 것이 김대감의 치밀한 각본해 이루어진 살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으으 신음소리에 박태감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달구를 내려다보았다. 달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객사하여 저들의 뜻대로 되었을 것이다. 천한 신분이라 무시당하던 이 아이가 썩어빠진 조정의 대신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충신이었다. 박대감은 이를 악물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독한 의지로 바뀌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반드시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 이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알리고 달구의 피값을 받아내야 했다. 달구야, 듣거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이 고개를 넘을 것이다. 네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살릴 차례다. 박태감은 늙고 병약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축 늘어진 거구의 달구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무게였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이 늙은 대감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끄응, 박대감은 비틀거리면서도 달구를 등에 업었다. 발걸음 하나 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어렴풋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진실의 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사의 시체와 쓰러진 산적들을 뒤로하고 박대감은 피 묻은 서차를 품에 깊이 간직한 채 비틀비틀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달구의 희미한 숨소리가 마치 삶을 향한 처절한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붉은 피와 진실이 뒤섞인 문경세제의 새벽. 두 남자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뜨거운 의리가 싹 트는 순간이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문경세제를 넘어 천리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마침내 남쪽 끝 유배지인 강진 땅에 닿았다. 박대감의 등에 업혀 사경을 헤매던 달구는 다행히 상이슬게 사는 약초꾼 노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노인은 달구의 상처를 보며 이 정도 깊이의 자상을 입고도 숨이 붙어 있는 것은 천운이요. 필시 하늘이 낸 장사임이 분명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꼬박 열흘을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던 달구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수척해진 얼굴의 박대감이었다. 대감은 깨어난 달구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신분의 귀천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두 사람은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혈육, 그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비록 몸은 죄인의 신분으로 척박한 유배지에 갇혔으나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혹독했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낡은 초가집에서 박대감과 달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상처가 아문 달구는 다시금 그 괴력을 발휘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대감을 봉양했다. 대감마님은 글을 읽으십시오. 먹고 사는 일은 이놈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요. 달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박대감은 절망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대감은 밤마다 달구를 곁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다. 달구야, 힘만 세다고 장사가 아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대장부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을 몽둥이 잡는 것보다 힘들어하던 달구였지만 대감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점차 물리를 트기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달구는 단순한 힘꾼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양의 정세가 급변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린 임금이 성장하여 친정을 선포하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간신배들을 척결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박대감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문경세제에서 산적 두목 독색에서 빼앗은 그 피 묻은 밀서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간신 김대감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고발하는 상소문을 작성했다. 달구야, 이 서찰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목숨을 걸고 형조판서 대감에게 직접 전해야 한다. 달구는 대감의 결연한 눈빛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달구는 다시 한번 보찜을 메고 천리 길을 거슬러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주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달구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이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대감의 세력들이 곳곳에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만 문경세제의 호랑이 달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달구는 기지를 발휘하여 감시망을 뚫고 형조판서의 집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형조판세어가 밀서와 상소문을 받아든 순간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밀서에 찍힌 김대감의 인장은 빼도 박도 못할 역모의 증거였다. 임금은 대노하여 김대감과 그 일당을 즉시 하옥하고 국문주 웬을 열었다. 추상 같은 임금의 호통 아래 김대감은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박대감에게는 즉시 유배를 풀고 한양으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정의가 승리하고 어둠 속에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대감이 한양으로 돌아오던 날 도성 앞은 그를 맞이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년 전 죄인의 수레에 실려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금의 환향, 진의 환상의 꽃길이 되어 있었다. 임금은 박대감의 손을 잡고 경과 같은 충신을 몰라보고 고생을 시켰으니 내 마음이 아프오 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박대감을 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하고 그를 지켜낸 충직한 하인 달구에게도 큰 상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임금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전하, 저 아이는 제게 하인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과도 같은 존재이옵니다. 저 아이가 지닌 힘과 기계는 사사로이 쓰기 아깝사오니 부디 묵과 무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임금은 박 대감의 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천민 출신인 달구에게 면천과 함께 무과 응시 자격을 특별히 하사했다. 얼마 후 열린 무과 시험장,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여들었지만 달구의 적수는 없었다. 달구는 활쏘기에서 백발백중의 솜씨를 뽐냈고 말타기에서는 마치 말과 한 몸이 된 듯한 기마술을 선보였다. 하이라이트는 힘 겨루기였다. 다른 장정들이 낑낑대며 겨우 드는 바위를 달구는 기합소리 한 번으로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문경세제에서 산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괴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무관들과 구경꾼들은 하늘이 내린 장사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달구는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 유시화를 머리에 꽂았고 임금으로부터
충무충무라는 호를 하사받으며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천대받던 머슴 아이가 조선 최고의 무장이 되어 세상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박태감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달구는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고 돌아온 위풍당당한 대장군이 되어 있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박태감의 사랑방에는 따뜻한 화로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태감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달구의 얼굴에는 굵은 주름과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10년 전 문경세제의 그날처럼 변함없이 따뜻했다. 달구야, 아니 이 사람 박 장군, 자네가 없었다면 내 어찌 오늘 이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겠는가. 박태감이 술을 따르며 회상에 잠기자 달구는 황송해하며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요?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굶어 죽어가던 소인에게 주먹밥 하나를 건네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의 저를 잊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눈 내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신분의 벽이 엄격하던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천민이라는 굴레를 뛰어넘어 생사를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가 되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고귀함은 핏줄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의 신의와 받은 은혜를 목숨 걸고 갚는 포은바오은 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세보다 더 높고 그날 밤 흘렸던 피보다 더 뜨거웠던 두 남자의 우정은 역사 속에 길이 남아 후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